좀 속도 좀 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길게 이야기하면 안 될 것 같아서 내용이 끝이 없어서. 자, 1번 세금을 감하시옵소서. 좋죠. 세금 많이 내면 싫습니다. 저도 세금 적게 내고 싶어요. 세금 많이 내고 싶습니다. 그런데 세금 안 내면 국가 어떻게 운영합니까? 뭐 거들만 하니까 그렇겠죠. 그래서 조세 법률주의라고 해서 법에 의해서 걷도록 하고 있잖아요. 법은 누가 만들죠? 국회의원이 만듭니다. 그 법에 의해서 국회는 누구예요? 국민의 대표예요. 대통령이 만드는 거 아니에요. 대통령이 마음대로 세금 걷으라 하는 게 아니고 국회에서 법을 통해서 세금 걷기 때문에 이거는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만들기 때문에 이거는 대상을 잘못 짚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자 보겠습니다. 세금이라는 것이 본디 그 쓰임에 있어서 나라의 곳간을 채워 국가 재정을 이어나가고 군대를 키우며 나라 발전을 도모해 백성이 삶을 이용해 나가도록 하는 것은 지당한 일이오나 당연하죠. 이 나라의 조세제도는 십시일반의 미덕이 아닌 육참골단의 고통으로 전락한 것이 작금의 현실이며 이분 굉장히 오버한 것 같아요. 육참골단이 뭔가 해서 찾아봤어요. 말이 어려워서. 근데 이게 뭐냐면 살을 베고 뼈를 부러뜨리는 거예요. 이게 보니까 고기 육자, 벨 참자, 뼈 골자, 끈을 단자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 주리를 틀라 할 때 고문하는 거 있죠. 그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지금 세금을 진짜 짜고 있습니까?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헌법에 의해서 조세 법률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제정한 세법에 의해서 국민들이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이거를 황제가 임금이 주리를 털어라 하고 뺏는 게 아니에요. 말이 안 되죠? 그리고 이게 지금 십시일반 미덕은 뭐예요? 이건 동네에서나 쓰던 표현이죠. 십시일반은 그냥 자발적인 거예요. 자발적인 거. 세금은 기본이 강제예요. 강제. 왜? 법에 의해서. 강제이기 때문에 국가가 국민의 대표가 만든 법에 의해서 조세 법률주의에 의해서 하라는 거예요. 이건 좀 오보고. 그 다음에 세금이 육참골단처럼 고통스럽다는 말인가. 세금을 이렇게 느끼는 분이 있으면 정말 부럽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국가가 세금을 아무한테나 막 이렇게 과학하게 매기는 거 아니거든요. 다 법에 의해서 부과하고 있는데 이 정도로 돈이 많으신 분들이 이 정도로 고통을 느낀 정도로 세금을 많이 낸다면 엄청난 재산을 갖고 있는 거예요. 부럽습니다. 뭐 길게 이야기했는데 종부세도 그냥 우리나라에서 1%밖에 안 된대요. 그래서 종부세를 낸다고 하면 제가 이제 그 세법 관련된 유튜브에서 이야기했어요. 혹시 종부세 내십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라고. 상대방이 잘난 척하면 종부세 얼마 내십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라고. 쓸데없는 차 자랑하고 외제차 자랑하고 뻔질이라고 잘난 척하면은 그렇게 물어보고 아니면은 결혼할 때 상대방의 집에 세금 얼마 내는지 물어보면 그 집 재산이 다 나옵니다. 얼마인지 대략 율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걸 역추산할 수가 있어요. 보면 그래서 그 정도 육참골다는 고통으로 세금을 내실 분 있으면은 부자입니다. 부럽습니다. 근데 제가 아는 한 그렇게 살을 찢기고 뼈가 부러지는 그러한 고통은 아니라고 봅니다. 자, 부유한 것이 죄는 아니거늘 소득의 절반을 빼앗고 부유한 것이 죄가 아니죠. 소득의 절반을 빼앗고 요 부분 좀 이해가 안 돼요. 세율이 정해져 있고 소득의 절반은 양도세를 말하는지 예를 들어서 양도세율도 기본세율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데 다주택자 같은 경우도 기본세율에다 플러스 10%, 20%, 30%, 뭐 20%, 30% 이렇게 매기거든요. 소득의 절반을 뺏는다고 하는 것은 일가 2주택의 극히 예외적인 경우 이런 건데 이거 말고 기타 소득으로 절반을 뺏는 그런 게 있는지 궁금해요. 제가 모르는 세목이 뭐 제가 세법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런 게 있는지 궁금해요. 제가 알기로는 없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특별한 경우 아니면 부자의 자식이 부자가 되면 안 되니 다시 빼앗고 그렇지 않죠. 부자의 자식이 부자가 되면 안 된다는 부분은 없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증여나 세법, 그러니까 저기 상속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증여세 상속세가 그렇게 막 높지는 않아요. 증여세 일정하게 증여를 통해서 세금 그 자식이 취하게 되는 재산적 가치라고 하는 것은 그걸 팔아가지고 다시 사가지고 하는 그것보다 취득세라든가 이런 게 뭐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도 그거를 증여나 상속을 못 받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 비하면 지나친 혜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부정하자는 건 아니에요. 저도 이건 인정돼야 돼요. 왜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니까. 그리고 시장 경제를 표방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런 거는 보호돼야 돼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뭐 다 뺏겠다는지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돼요. 소득의 절반을 뺏기고 자식이 부자가 되면 안 된다라고 한 게 있나요? 없어요. 단지 적정한 법에서 정한 세율로 세금을 징수하고 있을 뿐이지 부자가 너는 되면 안 돼. 네 아버지가 부자인데 네 아버지가 부자라고 해서 너도 부자 되면 안 돼. 이렇게 강요하고 있나요? 이건 말이 안 되죠. 그다음에 기업을 운영하니 재벌이라 가두어 빼앗고. 어디다 가두어요? 감옥에요? 그거 왜 뺏어요? 말이 안 되죠. 옛날 부산의 그 국제그룹인가요? 그때 아마 5공학 때인가요? 그때 뭐 그런 비슷한 일이 있지 않았었나요? 최근에 들어서 이런 일이 있다는 얘기 들어본 적도 없고 기업을 운영하면 다 재벌입니까?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는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재벌에 관한 게 있는 걸로 제가 법이 배운 지 오래돼서 모르겠는데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것에 의해서 재벌의 일정한 요건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지 우리나라 재벌 얼마 안 돼요. 몇 명 안 돼요. 여러분들 뭐 기업 운영하면 다 재벌이에요? 그렇지 않죠? 내는 게 법인세 뭐 이런 거 냈고 그다음에 세금 뭐까지 있는 걸로 아는데 그렇다고 해서 다 뺐어요? 아니잖아요. 가두어 빼요? 구금해서 뺐어요? 말이 안 되죠. 다주택자는 적폐인이 집값 안정을 위해 빼앗고 빼앗는 건 아니죠. 다 표현이 잘못됐습니다. 빼앗고는 다 세금으로 징수하는 거고요. 자, 다주택자는 적폐라고 보는 측면도 있죠. 그건 인정할게요. 왜냐하면 다주택자, 정부 입장에서 보면은 모든 국민들이 실수요에 근거해서 1주택이 돼야 되는 게 원칙인데 다주택자는 주택을 뭘로 봐요? 투자나 투기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다주택자를 규제하기 위해서 종부세라든가 취득세, 양도세 이런 부분을 강화를 했죠. 강화해 나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보면 이 다주택자에는 특히 법인은 집을 갖고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집을 갖고 있거나 다주택자는 집값이 올라가서 그 차익을 자기가 먹으려고 다주택자를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실수요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제 그 중에는 실수요도 있겠지만 자기 자식한테 주려고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거는 현 정부 시각에서 봤을 때는 적폐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다주택자라 해서 이 집을 뺏기고 빼앗고 지금 대한민국 어느 시대인데 막 기업을 빼앗고 집을 빼앗고 그렇습니까? 말이 안 되죠. 공산국가 아닙니다. 그래서 세금을 내고 있어도 그 옛날처럼 뭐 죽창 들고 인민재판하고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1주택자는 그냥 두기 아쉬우니 공시지가 올려 빼앗고 공시지가 올린 거는 빼앗으려고 올렸다고도 볼 수 있는 측면이 있겠지만 그쪽에서 보면 제가 봤을 때는 그렇지 않아요. 집값이 올라갔으니까 집값이 올라간 만큼에 대한 세금을 적정하게 내라는 거죠. 그러면 1주택자는 그대로 놔두면 주택을 갖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자, 집값은 5억짜리가 10억이 됐어요. 근데 세금은 똑같이 내라? 나 5억짜리가 20억이 됐어요. 세금 똑같이 내라? 말이 안 되죠. 집을 안 갖고 있는 사람은 어떡할 거예요? 1주택자라고 집값을 올리면 안 됩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형평성 차원에서도 말이 안 된다. 그리고 만약에 이게 억울하다 그러면 그냥 국가에다 나는 그 집을 팔 때 옛날에 산 가격 그대로 주시면 되죠. 근데 그건 싫을걸요? 다들 팔 때는 집 비싸게 팔고 싶어 합니다. 그게 인지상정이에요. 밑에도 본인도 이야기했잖아요. 경제적인 욕망을 인정해라. 그거를 부정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거. 임대사업자는 토사구팽하여 법을 소급해 빼앗고. 자, 요거는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려요. 자, 소급해서 무조건 다 없앤 건 아니고 자발적으로 임대사업을 해지할 수 있는 기회를 줬고요. 그 다음에 기간이 되면 자동 만료로 더 이상 혜택을 안 주겠다는 거예요. 다만 한 가지 일부 맞는 얘기 뭐냐면 예컨대 8년 임대사업자는 장기 주택 임대사업자는 10년을 보유하면 양도세를 대폭 할인해 주는 게 있거든요. 감면해 주는 것도 있고. 그런데 그거를 8년 만에 자동 만료시켜버리면 10년을 갖고 있음으로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없어져 버리는 거죠. 이거는 국가에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지켜져야 된다. 그래서 나중에 아마 가을에 국회에서 그 세법을 개정할 때 그런 부분은 이따간 국가가 국민들한테 했던 약속은 반드시 지키려는 차원에서 이거는 반드시 법에 반영을 해야 될 거라고 보는데 지금 이 말이 성립되려면 주택임대사업자가 다 자동으로 다 말소시켜버려야 돼 국가가 현재. 그런데 그렇지 않다. 다만 일부 2년, 4년짜리 5년, 8년짜리 10년으로 가는 부분 그 부분만큼은 국가가 했던 약속을 아직까지는 법에 확실하게 표시하지 않았는데 이 부분은
국회, 가을 정기국회 때 세법 개정할 때 이 부분은 반영이 돼야 된다. 이거는 그럴 리스크가 잠시 있다. 그래서 소급의 법을 빼앗고, 그러니까 혜택을 뺐고, 이거는 이제 뭐냐면 주택임대차 3법을 하면서 그 세율 올라가는 게 5% 제한됐잖아요. 5% 이내에서. 근데 이 주택임대 사업자들도 5% 이내에서만 올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혜택이 주고, 그 다음에 거기에 비해서 다른 혜택이 과도하게 많이 있죠. 종부세 면제, 그 다음에 재산세 감면, 양도세 감면, 이런 큰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혜택을 유지한 것만이라도, 그 혜택의 마지막이라도 탄 사람들은 감사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거를 뭐 빼앗고 소급해서 토사구팽하고, 뭔 토사구팽합니까? 말이 안 되죠. 그 다음에 한평생 거울을 지킨 노인은 고가주택에 기거한다 빼앗으니, 이 부분도 좀 제가 죄송스럽긴 한데, 물론 노인이라고 싼 집에만 살아야 되는 이유는 없죠. 고가주택에 살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집값이 올라가고 고가주택이 되다 보면 나는 오래 살았으니까 세금 안 내. 이건 말이 안 되고요. 세금 낼 돈이 없다. 그러면 집을 파시고 옮겨가셔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리고 어쨌든 그분 집은 또 누가 나중에 자손들이 물려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자손들이 세금을 좀 내주면 그렇게 되는 거 아닌가. 물론 이제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장기 보유 특별공제라고 해가지고 오랫동안 보유하신 분들 해주고, 종부세도 65세인가요? 70세 이상 뭐 그렇게 되면은 보유 기간도 할인해주고, 연령 할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연령 할인. 그래서 어느 정도 할인을 해주고 있다. 저희 같은 사람은 종부세 할인 혜택이 없어요. 그런데 올해 연세가 높다는 이유만으로도 혜택을 보고 있어요. 기왕에. 그래서 65세 이상인가 되면은 뭐 몇 프로, 70세 이상이면 몇 프로 그렇게 있을 겁니다. 할인율이 굉장히 큽니다. 그것도. 근데 저는 아직 그런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그런 혜택을 못 받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일종의 하나의 혜택이다. 혜택을 받고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건 좀 말씀드리기 조심스럽긴 한데, 그래도 이거는 그래도 있어서 행복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자, 차라리 개와 소, 말처럼 주인의 사료로 연명할지언정. 굉장히 표현이 좀 과격합니다. 어느 누가 이 땅에서 기업을 잃고 나라에 이바지하고 어느 누가 출세를 위해 부단히 노력하겠사옵니까? 이것도 좀 감정은 이해하나 좀 오버예요. 자, 개, 소, 말처럼 주인의 사료로 연명. 이거는 이제 월급쟁이를 이야기하는지 모르겠는데, 아니 월급쟁이 문맥은 그런 의미는 아니죠. 차라리 국가를 등지고 살겠다는 표현을 보여요. 근데 어쨌든 저는 그걸 조금 미화해서 월급쟁이로 이야기할게요. 월급쟁이. 자, 그대에게 사료를 줄 주인은 있는가? 지금 젊은 친구들은 취업하고 싶어도 취업을 못해요. 그런 젊은 친구들이 많잖아요. 취업을 해야 먹고 살 거 아닙니까? 결혼도 하고. 근데 이제 여기는 그런 의미는 아니고, 그냥 나는 차라리 국가에 전혀 혜택을, 협조를 안 하겠다. 그런 뉘앙스로 느껴지고요. 그 다음에, 어느 누가 이 땅에서 기업을 일고 나라에 이바지하고. 안 하셔도 돼요. 누가 기업 하라고 했습니까? 기업에서 돈 벌 수 있는 사람은 기업에서 돈 벌고, 세금 내기 싫어서, 그 다음에 번 돈 하나도 내놓지 않고 싶어. 세금으로 안 내고 번 돈 하나도 내지 않고, 그 다음에 노동자들 착취해가지고 그렇게 실컷 많이 벌고, 그러고 싶은 사람은 안 되죠, 이제는. 정당하게 세금 내고, 그 다음에 노동자의 인권을 적정하게 지켜주고, 적정한 월급도 주고, 이렇게 해서 기업을 운영해야죠. 그게 기업의 사회적인 책임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저도 기업 자유시장 원칙주의자예요. 현재 정권의 문재인 정권이라든가 이 민주당에서 이야기하는 기업 정책은 저도 불만이 있습니다. 저는 시장 자본주의에 집두철미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업은 기업가 정신을 고취시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된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세금을 안 내겠다? 말이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현재 세금 내고 나서 기업이 하나도 운영이 안 된다고 모르지만, 기업이 돈을 벌고도 세금을 안 내겠다고 하는 발상 자체는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노동시장도 저는 유연한다고 봐요. 노동자의 나라가 아니에요, 대한민국은. 노동자를 너무 강조해버리면 기업이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기업이 먼저 살아야 된다고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노동시장도 좀 유연하게 돌아갈 필요가 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기업 지배구조 이야기도 하겠지만, 그 노동자가 회사에 임원으로 들어간다. 저는 그것도 별로 바람직하지는 않아요. 그건 독일에서 이미
했지만 별로 호응을 못 얻고 있는 제도예요. 영미식 제도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있는데 될 수 있으면 국가가 기업을 관여 안 해서 기업이 자유롭게 이렇게 뭔가를 한다는 것은 바람직해요. 그런 부분이 좋은데 나는 이게 너무 극단적이잖아요. 나는 국가에서 회사에 뭐 일도 안 하고 나는 차라리 그냥 개돼지처럼 살겠다. 기업도 안 하겠다. 그럼 뭐하러 삽니까? 이민 가시면 되지. 그쵸? 그래도 대한민국은 살만한 나라 같아요. 아직은.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좀 과격한 표현이다. 출세를 위해 부담, 출세하면 누가 구박합니까? 출세 다 하고 싶어서 안 달하잖아요. 다들 로스쿨, 판검사, 의사 시키고 싶어 하잖아요. 기업이 갖고 계신 분 다 기업 물려주고 싶지. 그렇죠? 출세하면 불이익이 있다는 소리 못 들어봤습니다. 또한 증세를 통해 나라 국가는 채울 수 있을지언정 소비 문화와 투자 위축 등의 부작용 역시 존재하거늘 이토록 중요한 국가 시책을 어찌하여 나라에 널린 학자들의 의견 한 분 여쭙지 않고 강행하시옵니까? 학자들의 의견은 한 분도 안 여쭤봤나요? 그리고 관료들 중에도 박사에 갖고 계신 분 많아요. 학자들도 많고. 근데 너무 학자에 믿지 마세요. 저도 학위 갖고 있지만 항상 가방끈이 길다고 옳은 건 아니에요. 때로는 과감한 정책 결단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그거는 사안을 가지고 논의를 해야지 어떤 무조건 말 많은 사람의 말만 들어라. 그건 말이 안 돼요. 말을 안 들어도 되는 상황도 있습니다. 무슨 전문급 학위 하나, 박사학위나 갖고 있다 무슨 대단한 사람처럼 그렇게 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그게 맞지도 않다. 그리고 요즘은 뭐 여러 가지 그 참모진도 있고 참모진 얼마나 똑똑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견을 들었을 거라고 믿고 가급적이면 여러 가지 의견을 듣고 이야기하는 게 좋겠죠. 그렇지만 거기에 너무 종속돼 가지고 그 사람들이 하라고 그러면 참모 정치가 돼 버리죠. 그렇죠? 참모 정치. 우리 제자백과 춘추 전국시대 제자백과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항상 옳은 건 아니죠. 진나라가 춘추 제국 시대를 다 통일시켰던 거는 뭐예요? 진시황의 강력한 리더십이 있었던 거죠. 때로는 그게 필요할 수도 있어요. 우리 가까운 유신 정권 시대에서 박정희 대통령 자랑 중에 하나가 뭐예요? 업적이죠. 업적 중에 하나 뭐예요? 경제정책이잖아요. 그 다음에 인권이 좀 침해된 부분도 있었지만 그 경제와 그거는 잘했다고 다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요즘 제가 보면 댓글도 보면 그래요. 옛날처럼 군부 정권 시대 하에 있었다면 광화문 집회가 그렇게 난동 피울 수 있었을까? 그렇게 막말할 수 있었을까? 그만큼 민주화된 거예요. 무슨 독재입니까? 그죠? 자, 폐하. 조세는 나라의 고난이고 납세는 백성의 의무입니다. 의무이고 세율은 민심의 척도입니다. 그렇죠. 세율은 민심의 척도죠. 왜? 세율은 누가 정해요? 납세 항목도 누가 정해요? 법으로 정해요. 국회에서. 국회는 누구죠? 국민의 대표.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민심의 척도예요. 만약에 더불어민주당이 세금이 계속 이렇게 이제 국민들한테 너무 과도하게 세금을 부과해서 우리 역사를 보더라도 세금을 많이 매겨서 흥한 정권은 없어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너무 인기 영합해가지고 세금을 너무 안 걷고 복지 일변도로 나가는 것도 문제가 있죠. 그거는 진정한 국가를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증세로 백성을 핍박한 군왕이 어찌 민심을 얻을 수 있겠사오며 하물며 민심을 잃은 군왕이 어찌 천하를 논하고 대업을 이끌 수 있겠습니까?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민심을 잃었나요? 역대 대통령 중에서는 제일 높은 걸로 아는데 아닌가요? 이만하면은 민심을 잃었다고 볼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이분은 민심을 잃은 걸로 보나 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야기하는 거 뭐냐면 어쨌든 이 왕이 되면 즉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는 단임제예요. 연임제 중임제를 안 한 게 참 어떻게 보면 4년 중임제를 안 하는 것도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나한테는 기회는 한 번밖에 없어. 그러면은 나를 뽑아준 내 정파에 나를 다른 사람만 볼 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그 사람들이 희생이 필요하면 그 사람들을 희생시켜서라도 큰 그림을 보고 그려야 되겠죠. 그거를 어떤 자기의 당파라든가 정략을 한다면 그 사람은 이름을 얻지 못하겠죠. 나중에 역사의 이름을 얻으려면 정말 전체 국가를 위해서 일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 대통령의 지지율이라든가 이런 거 봤을 때 반드시 이렇게 판단할 사항은 아니고 그 다음에 백성을 핍박했다. 지금처럼 백성의 권리가 신장되어 있는 정권이 있었습니까?
저는 없었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가장 백성의 이렇게 권리가 신장되고 여러분 지금 이렇게 지닌 김 여사님인가? 이분도 벌써 대통령한테 이렇게 청와대에다가 민원 이렇게 글을 쓰지 않습니까? 550이라든가 군사정권에서 이렇게 쓸 수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죠. 그러니까 어찌됐든 핍박을 한다. 나는 문재인 대통령이 백성을 핍박했다라는 생각은 안 들고요. 그 다음에 또 민심을 잃었다고도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좀 의견 차이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부디 망가진 조세제도를 재정비하시고 세금으로 혜택받는 자가 아닌 세금을 납부하는 자가 납득할 수 있도록 세율을 재조정하시어 백성들의 고통을 덜어주시옵소서. 뭐 이제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이야기할 수는 있겠죠. 이런 부분 좀 고려를 해서 검토를 해봐라 이렇게 할 수는 있겠죠. 근데 이게 조세제도에 관한 시스템을 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거를 좀 지금 이 전체적인 느낌이 뭐냐면 이 글의 전체적인 그 구체적인 항목들에서 하나하나 이렇게 따져보면은 이 부분에서 얼마만큼 이해를 하고 썼는지 그런 부분이 좀 약간 의심이 돼요. 저랑 좀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고 제가 비난하는 거 아닙니다. 근데 이분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저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쨌든 부러워요. 만약에 제가 이렇게 글을 잘 썼으면 저도 한번 대전을 해보고 싶습니다. 좀 그러면 항목을 여기서 하나 끊고 다음에 두 번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항목